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장마가 시작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 프랑스에서 한때 열흘을 테르미도르의 달이라고 불렀던 7월이 옵니다. 아라세의 첫달이라고 불렸던 로베스피에르는 아주 온화한 성품의 변호사였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급진 강경파 자코뱅의 우두머리가 되어 수많은 반동 시민을 단두대로 보내 처형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두려워하던 동료들이 열흘의 27일, 7월 27일 아침에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해서 곧장 단두대로 올려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이른바 테르미도르의 반동입니다. 제가 테르미도르의 반동을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은 모든 권력의 지향적이면서 언제든 피를 보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겸허해야 합니다. 또 대중에게 입안의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극적인 장면을 꼽자면 이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 이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요일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이죠. 이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역시 여전히 민심에서 떨어져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불과 25%, 전주보다 1%포인트가 내려왔습니다. 벌써 석 달째 지지율은 20%대 초중반, 그러니까 낮게는 21%, 그리고 높게는 26%, 이 사이에 머물러 있어서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정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조사보다 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2%포인트가 상승을 한 66%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배 훨씬 넘어서입니다. 국민 넷 중에 한 사람만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세 사람은 외면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긍정평가 첫 번째 이유는 늘 그렇듯이 외교, 이번에는 29%. 솔직히 이는 갖다 붙인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이유는 다릅니다. 부정평가 첫 번째 이유 역시 변함이 없는 경제, 민생, 물가입니다. 이번 주 14%, 지난주 17%보다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 외에 소통 미흡이 7% 등입니다. 독단적이다, 이것도 6%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통치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석 달째 민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걸까요? 국민은 지금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버는 돈보다는 써야 할 돈이 훨씬 더 많은 적자 살림을 견디고 있습니다. 가계의 부문 소득이 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 역시 60대 알바성 일자리는 늘었지만 아침마다 골목을 서시는 분들이 있죠. 이 알바성 일자리는 늘었는데 2030의 정규직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10만 개 이상 줄었습니다. 이러니 소득 하위 20%, 1분위의 경우에 10가구 중에 무려 6가구가 적자 살림으로 빚이 늘고 있습니다. 중산층 역시 5가구 중에 1가구는 적자 살림입니다. 이러니 중산층의 소비 여력은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주거비, 사교육비, 의료비를 줄이지를 못하는데 소비 여력이 고물가로 해서 줄어들면 중산층은 적자 살림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자영업자들도 어려워졌고 폐업률은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영업자 연체율과 폐업률이 이처럼 속절없이 치솟으면서 자영업자는 빚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부가 채무조정을 해주지만 그것도 한순간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600만 자영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뇌관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 말입니다. 지난 4월 기준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1%로 0.2%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2012년 12월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폐업률은 지난해 말 기준 9.5%입니다. 그건 1년 새 0.8%포인트가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폐업자 수는 91만 1000명으로
11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폐업을 하고 다시 재창업을 했다가 또 폐업을 하는 숫자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니 어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오르겠습니까? 이래서 정치는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취임 3년차 1분기, 그러니까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 1분기, 3년차 1분기 월평균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2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임 대통령들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당 지지율조차 다시 국민의힘의 민주당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31%, 그리고 민주당은 32%, 조국당이 10%, 개혁신당이 4%, 새로운미래가 1%, 그리고 무당층이 21%에 이릅니다. 무엇이 이재명 1인 정당인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끌어내린 것일까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의견도 집권 여당에 더 나빠졌습니다.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 응답자는 무려 63%, 반면 26%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11%였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9일 사이에 한 조사에서는 최상병 특검 도입 찬성이 57%였죠. 그리고 반대가 29%였는데 그때보다 찬성 응답은 6%포인트가 늘었고 반대 응답은 3%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정말 이제 초조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피고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재판 세도를 쌓아라, 이 법에서 6개월 안에 마쳐라, 이렇게 강행 규정까지 만들어 놓았는데 이 재판 지금 한 달에 2번밖에 열지 않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안에 끝내라는 강행 규정, 왜 이걸 지키지 않는 걸까요? 온갖 이유로 시간을 끌던 이 재판도 그런데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 허위사실 유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같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여행을 하면서 함께 골프를 치고 요트를 탔으니 쉽게 증명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골프를 쳤을 때는 카트를 김문기가 몰았죠. 그 옆에 이재명이 타고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백현동 아파트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주운 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한 것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이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되어서 공소장에 들어가 있죠. 어제 이 마지막 증인은 이 사건에 관련돼서입니다. 이 역시 이미 담당 공무원의 증언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재판은 지금까지 질질 끌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종착역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장 한서진 부장판사는 9월 6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지 2년 만으로 선고는 이르면 10월 초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이 기소된 사건 중에 1심이 종결되는 것은 그래도 이 사건이 첫 사건입니다. 하긴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건들을 전부 다 병합을 시켜놨으니 그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건입니다. 다만 위증교사는 끝나야 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재판 역시 33부에서 질질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마지막 정인 신문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달 12일 서증 조사를 한 뒤에 또 그로부터 2주일 뒤 8월 23일 이재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 다시 2주 뒤인 9월 6일 검찰이 구형과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있으면 이 재판은 모든 절차를 마칩니다. 이재명은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10월 초에 1심 판결이 있으면 길어도 1년 뒤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원래 항소심 그리고 상고심 모두 3개월 안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1년 뒤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 결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법조인들은 이 사건 1심 판결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무죄 판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짓말 하나, 또 하나 이 백인동 부지를 자인녹지에서 주운주구지로 무려 4단계나 상향시키면서 그게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 그 배경은 김인섭이라는 로비스트가 작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죄질도 아주 좋지 못합니다. 어떻든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도 보존받은 대선자금 434억 원을 반환하게 되어서 민주당은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금배지도 달아납니다. 아마도 합의 33부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대장동 기토와 백인동 개발 비리,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또 성남 FC 후원금 사건, 그런 사건들은 물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해야 할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부터는 재판부가 실형 선고를 망설일 이유는 현격하게 주도될 것입니다. 이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말입니다, 이 땅의 정의가 뒤늦지만 실현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8.18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 대표직 연임을 위해서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이 어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을 하자 일제히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걸어가는 그 거리 안에서 이 카메라에 잡힌 이재명의 표정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정인신문이 마무리되는데 소감 한 말씀 해달라. 9월 안에 1심 선고가 나온다는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당대표 연임에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등등 여러 질문이 나왔으나 이재명은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자,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한편 민주당은 28일 8.18 전당대회 예비 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른바 개딸들을 위한 그런 전당대회가 되는 겁니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동점자 발생 시에 권리당원 투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 이재명이 예상대로 단독 출마를 할 경우 적용할 경선 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전대 예비 경선은 당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합니다. 근데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외에 당대표에 출마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비 경선을 실시할 경우에는 내달 14일에 경선을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립니다. 어떻든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재명 1인 정당에 누가 당대표에 출마해서 이재명과 맞서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신문에 이인영이 거론됐죠. 근데 어제는 인터넷판에 김두관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구색을 갖추기 위한 그런 거론에 불과해 보입니다. 어쨌든 단독 출마 시에 추대 형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것인가,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찬반 투표를 하기가 좀 두려울 겁니다. 예상외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그건 이재명의 명예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지켜본 뒤에 그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또 이재명과 관련된 또 다른 뉴스가 있었죠.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6년 전 2018년 낸 요리책 밥을 지어요 라는 제목의 요리책이 최근에 온라인 요리책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아침을 샌드위치를 사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밥을 지어요 라는 제목을 붙였으니 이걸 어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쨌든 출간 6년 만에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민주당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 개딸 사이에는 이번 주 초에 이 대표가 막대한 재판 비용,
전당대회 준비 등으로 재정 상태가 빠듯하다. 이런 말이 떠돌았죠. 이 대표가 불쌍하다. 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건 불법이니까 책이라도 사수돕자는 말이 돌았습니다. 결국 변호사비 때문에 이재명이 호주머니가 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장동 5인방 변호사들 전부 다 공천 받는 것으로 퉁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이재명을 돕자는 말이 돈 이후에 하루 만에 김혜경의 요리책이 교보문고, 여수24, 알라딘 이 세계 온라인 서점과 네이버 도서 등에서 요리 부문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한편 김혜경은 26일 인천 계양을 지역당원 대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됐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아무 문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이 당 대표직을 사퇴를 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 얘기 짧게 짚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첫 토론이 조지아주 어틀랜타에서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토론이 끝나자마자 바이든 후보 교체론이 터져나왔습니다. 전현직 대통령의 TV 토론에서 바이든은 고령 논란을 재점화시켰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너무 늙었다. 말을 더듬는다. 한 말 또 한다. 앞에 한 말 잊어먹는다. 이런 등등의 말이 나온 겁니다. 언론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바이든은 쉰 목소리로 자주 더듬으며 낙태 등 자신에게 유리한 주제에서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는 활기찬 모습으로 초반부터 토론을 주도했다. 미국 주요 언론들과 민주당 전략가들은 바이든은 물러나라는 엄청난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번 토론은 바이든에게 재난이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선 불과 5개월 전인데 지금 후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 민주당에서 빗발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이터 통신도 바이든을 두고 일부 전략가들은 후보를 교체하는 전례 없는 일을 해야 할지 물음을 던져야 할 처지가 됐다고 평했습니다. 어쨌든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후보를 교체해야 하는지 민주당 수뇌부는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이든이 2020년 대선에 참가했던 한 민주당 전략가는 로이터의 이날 토론을 재앙, 디자스터라고 했고 민주당 선거기금 관계자는 바이든의 토론은 엉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그간 대선 후보에서 이렇게 늦게 중도 하차한 현직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바이든은 삼성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만든 걸 내세우더군요. 트럼프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갔다. 그래서 삼성을 미국에 이렇게 투자하도록 만들었다. 저는 그런 일보다 이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김정은과 죽이 맞아서 우리 안보를 해칠 것이 아닌가 두려울 뿐입니다.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가슴 졸이면서 지켜봤으니 말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28일 국회 법사위 운영을 고압적으로 했다며 정청래를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오히려 맞제소했습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청래를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국민의힘 한기호와 정점식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물론 제가 이름 뒤에 의원이라는 호칭들은 다 뺐습니다. 노정민이 제소를 한 이유로 밝힌 내용이 무척 재미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수용 생활을 한 정청래를 향해 군대는 갔다 왔냐고 조롱을 하고 정청래 위원장이 갑질과 막말, 협박, 인권 유린을 자행한 것으로 몰아세웠다. 노정민이 보기에 갑질을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막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까? 노정민은 또 정점식이 정청래를 향해 사적 감정으로 횡포를 부렸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소를 당한 한교원은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청래와 법사위원들이
국회의원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했다며 이렇게 말을 했죠. 청문회에서 해병 순직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는커녕 군인을 세워놓고 갑질, 막말, 조롱을 일삼았다. 근데 이분이 말에 틀린 게 있는가요? 특히 정청래에게는 이렇게 따지는 게 심기를 거슬린 셈이 된 모양입니다. 정청래는 군대 갔다 왔나? 의원의 지위를 악용해 인권을 유린하고 개인이 권리를 묵살해도 되나? 자,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모욕한 것일까요? 이런 일을 적반하장, 도적이 몽둥이를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